안녕하십니까. 생화학 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핵산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지난번 시간에 tRNA 구조까지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단일 DNA든 또 RNA 싱글 가닥이든지 간에 이것들이 어떤 그 환경에 처해지게 되면은 상보적인 DNA 가닥끼리 서로 결합을 하는 성질이 있다. 그렇게 해서 또 구조적인 변화가 유발된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배우는 많은 내용들은 고등학교에서 생물을 심도 있게 공부한 학생들한테는 익숙한 내용들이죠.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알아놔야지 다음부터 나오는 생화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잘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도 좀 잘 좀 숙지를 해주기 바랍니다. 연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언급할 내용은 핵산의 변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과서 84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언급했듯이 DNA는 RNA에 비해서 굉장히 스테이블한 것들입니다. RNA가 굉장히 언스테이블하지만 그래도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제 구조적인 상보성을 가진 것끼리 2차 구조를 만들게 되면 조금 더 안정화되죠. 하지만 DNA 복제와 전사를 위해서는 이중 나선 구조가 또 풀려야 합니다. DNA 이중 나선 가닥이 RNA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리플리케이션 되기 위해서나 이럴 때는 DNA 이중 가닥이 풀려야 되겠고, RNA가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해서 라이보솜과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단일 가닥으로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풀려야 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안정화된 구조를 갖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본래의 기능에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겠죠. 이러한 경우 나타나는 2차 구조의 손실을 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변성. 그 옆에 있는 그림 4-23을 보게 되면 DNA의 변성이라고 하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의 DNA 가닥이 있는데요. 그 열을 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DNA 가닥을 구성하고 있던 A와 T, G와 C 사이의 결합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일 DNA 가닥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것을 변성 DNA 혹은 denatured DNA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의 설명에서 있듯이 원래 DNA에 녹는점 이상의 열을 가하게 되면 변성이 되어서 단일 가닥으로 풀어집니다. 이것이 또 이제 열을 또 제거하게 되면은 상보성을 지니고 있다 그랬죠. 그죠? 상보성을 지니기 때문에 원래의 가닥으로 이렇게 다시 리네이처 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A와 T 사이에는 2중, G와 C 사이에는 3중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그럼 이러한 DNA의 변성이 2중 결합으로 되어 있는 A와 T 사이에서는 빨리 유발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과서 85페이지 개념을 보게 되면 AT 염기쌍이 많은 영역은 GC 염기쌍이 많은 영역보다도 쉽게 이렇게 변성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그 다음 85페이지 왼쪽 제일 아래에 보면은 DNA 변성은 가역적이다. 예를 들어서 열 변성된 DNA가 냉각될 때 이중가닥이 뒤에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리네이처 된다 라고 방금 언급을 했었죠. 그 다음에 4-5 핵산의 생물학적 기능입니다. 유전 생화학 미리 보기라고 해서 이 챕터에 지금 여기서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게놈이 이제 어떻게 복제가 되느냐, 즉 DNA에서 DNA로 어떻게 복제가 되느냐 하는 내용, 그 다음에 DNA에서 RNA로 어떻게 전사가 되느냐, 그 다음에 RNA에서 단백질로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하는 내용들을 다뤄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약한 그림이 87페이지에 있는 일반적인 세포의 유전정보 흐름에 대한 내용이고, 이거는 이 챕터 4를 시작할 때 제가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미 언급을 한 내용들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뭐 크게
쭉 읽어보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4-5는 이 그림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88페이지에 있는 요약은 간단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90페이지 정확 도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생물학의 발전은 유전자의 분리, 유전자를 깨집어냈어요. 그럼 이 유전자를 연구하기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의 양을 늘려야 될 거예요. 유전자를 정폭시키는 방법이에요. 정폭된 유전자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조절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유전자의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유전자의 어떤 변이가 일어났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실험 기술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발전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의식명과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초반에 주로 이루어진 이러한 실험 연구들은 거대한 생물공학 산업이라고 하는 결과로 이어지고요. 수백 종류의 신약과 또 자연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어 전략을 또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실험 연구 방법들이 다음의 몇 장에서 다룰 단백질과 효소들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주요 벤치마크 기술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는 DNA 재조합 기술 중에서 리컴비네이션이라는 기술 용어인데요. 유전자의 클로닝, 서열을 밝히고, 그 다음에 화학적 합성, 서열을 분석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인위적으로 돌연변이를 유발하여서 기능을 살피고, 또 중합효소라고 하는 방법에 의해서 DNA의 정폭을 시키는 기술,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됩니다. 요즘 PCR 이야기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유전자 클로닝 한번 봅니다. 1973년에 스탠리 코언과 허버트 보이어라고 하는 두 분이 클론이라고 하는 단일 유전자를 클론 또는 분리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말이 좀 어렵네요. 고전생물학에서 클론은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유래되었기 때문에 유전적 동종인 생물체들의 군을 의미합니다. 클론의 정의를 때리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 콜로니의 모든 박테리아 세포들은 그 세포, 이제 우리가 박테리아를 키울 때 페트리 접시 위에다가 젤을 만들어서 그 위에 영양분을 주고 키우는데요. 하나하나의 놓인 단일 세포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자, 클론, 다시 말해서 동등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집합체, 이런 뜻입니다. 만일 유전자들의 클로닝을 가능하게 한 단일 유전자들의 클로닝을 가능하게 한 첫 번째 개발은 플라즈미드를 박테리아 세포 내에서 독립적으로 복제가 가능한 작은 원형의 DNA로서 정의한 것이었다. 이것도 말이 좀 어렵네요. 자, 플라즈미드라는 게 있어요. 플라즈미드라는 게. 이게 어디서 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박테리아 세포 안에서 이놈이 스스로 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진핵생물에서 우리 사람의 몸에서 세포 안에서 스스로 복제 가능한 게 미토콘드리아였죠. 그죠? 왜? 그거는 미토콘드리아 독자적인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열이 가능했어요. 그거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세균 안에 있는 또 다른 DNA 가닥이에요. 동그란 가닥이에요. 그것이 거기서 스스로 독자적으로 분리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형의 DNA죠. 원형의 DNA. 박테리아 세포 내에서 독립적으로 복제가 가능한 작은 원형의 DNA. 이게 뭐다? 플라즈미드입니다. 플라즈미드. 자, 항생제에 대한 임상적 저항성은 일반적으로 플라즈미드 DNA가 지니는 유전자의 돌연 변이에 의해서 생겨난다. 자,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을 가졌다. 어느 한 세균이 말이에요. 항생제에 잘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항생제에 저항성을 지니기 시작한다. 그럼 왜 이러한
현상이 생길까라는 사람들이 연구를 했겠죠. 보니까 그 세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DNA가 아닌 방금 언급했던 플라즈미드 DNA가 항생제에 저항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내용을 볼게요. 항생제에 대한 임상적 저항성은 일반적으로 플라즈미드 DNA가 지니는 유전자의 돌연변에 의해서 생긴다. 이제 이 말이 더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되죠. 자, 예를 들어서요. 페니실린에 대한 저항성은 베타 락타마제라고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자, 베타 락타마제라고 하는 플라즈미드가 암호하는 효소가 원인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페니실린에 대한 저항성을 나타내는 것은 플라즈미드 안에 있는 유전자 중에서 베타 락타마제라고 하는 효소를 만들어내는 데 관여하는 DNA 정보가 뭔가가 이상이 있어서 저항성을 가진다 이 말이죠. 이 효소는 페니실린을 절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비활성형의 파생물을 생성해 버려요. 페니실린을 아무리 처방해도 이 페니실린이 이놈에 의해서 다 파괴돼 버린다는 거죠. 페니실린 효과를 무력화시킴으로 해서 페니실린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플라즈미드가 가지고 있는 DNA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현상을 밝힌 게 신약 개발이나 어떤 병원성의 유발, 발병 원인 이런 것을 연구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개발은 제한 효소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Restriction Enzyme이라 되어 있네요. 효소다는 이야기, 효소라는 이야기인데 뭔가 제한적이다, 작용이 제한적이다 이런 거예요. 물론 대부분 효소는 다 제한적으로 작용하죠. 제한 요소라고 불리는 박테리아 효소계의 발견이다. 자, 제한 요소는 기본적으로 박테리아에서 발견되는 효소들에서 명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효소들 대부분은 특정 부위에서 DNA 절단을 촉매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21장에서 더 상세하게 배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장균에서 유래된 제한요소 이름입니다. 에코R1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에코R1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 옆에 있는 그림 4AA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잘 보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니까 어떤 DNA 가닥이 있어요. 근데 에코R1이라고 하는 것이 이 DNA 가닥과 만나게 되면은 어느 부분을 잘라낸다? GAATTC. 이건 5-말단에서 3-말단을 읽은 거예요. 혹은 3-말단에서 5-말단을 읽으면 반대가 되겠죠. DNA 상보적으로 두 가지 가닥이 역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에코R1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보게 되면은 파란색 부분, 하늘색 부분 G와 C 사이의 3중결합, A와 T 사이의 이중결합, T와 A 사이의 이중결합 이렇게 서로 다 연결되어 있겠죠. 그죠? 이 부분을 요 부분의 DNA 가닥을 인식해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바로 에코R1이라고 하는 제한 요소가 자르는 선택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그 핑크색 부분, 빨간색 부분을 볼까요? 이걸 무슨 색이라 해야 되나? 여튼간에 이런 동일한 다른 DNA 가닥도 동일한 염기 서열이 있으면은 잘라버리겠죠. 자, 그럼 잘라버리면 계단형으로 잘라버려요. 계단형으로. 자, 계단형으로 잘라버리면 하늘색 부분은 뭐가 오픈되어 있죠? CTTA가 오픈되어 있고 반대로는 AATT가 오픈되어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상보적이죠. 상보적으로 해서 DNA가 서로 붙으려고 해요. 그래서 결합을 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 결합이 되면은 자, 거기 보면 DNA 리가제에 의해서 접합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즉 제한 요소는 재단을 할 때 가위 역할을 한다면은 리가제는 접착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위로 잘라난 다음 그걸 붙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재조합된 DNA. 그래서 DNA가 다시 만들어지는데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두 개가 섞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재조합된 DNA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좀 다른 모습으로 표시를 했어요. 방금 우리가 봤던
왼쪽 그림을 DNA 이중 나선으로 표시한 것이 위에 있는 그림이네요. 자, 그리고 뭐 에코 R1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딱 잘라버려요. 잘라버린 부분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스티키 엔드라고 보이죠. 스티키 엔드. 뭔가 끈적끈적한 부분이단 말이에요. 뭔가 결합해서 뭔가 붙이려고 할 수 있는 그런 결합 부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스티키 부분이 서로 상호적이니까 만나게 되겠고, 리가제에 의해서 DNA 가닥이 서로 연결되는 거죠. 이거 바로 리콤비넌트 된 DNA다. 재조합된 DNA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조합 DNA는 굉장히 다양하게 산업적으로 유용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밑에 있는 레스트렉션 엔자임 글자 크게 되어 있고, 맨 아래쪽에 보니까 뭐 박스로 5개 되어 있죠.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맨 5개의 네모 박스 중에서 맨 왼쪽에 보니까 뭐 동그란 선상의 DNA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빨간 DNA가 있어요. 그 선상의 DNA와 빨간 DNA에 동일한 제한 요소를 자르면은 동일한 제한 요소로 잘려져 나간 부분이 서로 와서 붙어버리겠죠. 이 붙어있는 부분,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지금 플라즈미드예요. 플라즈미드. 이 플라즈미드를 어디다 잡아 넣는다? 세균에다 잡아 넣는 거예요. 세균을 잡아 넣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균을 잡아 넣어서 이 세균을 막 키우는 거예요. 그럼 세균을 막 키우면은 이 플라즈미드 DNA가 막 증식되겠죠. 증식하면 뭘 만들죠? 빨간 유전자의 DNA를 암호화하여서 이놈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내거나 효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키가 작은 사람이 있다. 그럼 키가 작은 사람을 키가 크게 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생각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필요하다. 그럼 성장 호르몬을 어떻게 만들까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의 성장 호르몬 유전자 DNA 다 알려져 있거든요. 이것을 플라즈미드 DNA에다가 잡아 넣어서 이 플라즈미드 DNA를 박테리아에 잡아 넣는 거예요. 물론 여기 있는 박테리아, 실험실에 쓰는 박테리아는 병원성을 나타내지 않는 병원성을 제거한 박테리아들이에요. 그럼 이놈을 갖다가 배양액에 넣어서 키웁니다. 이것이 말하는 배양액은 어마어마한 배양액들이죠. 그러면 거기서 박테리아가 자라면서 사람의 성장 호르몬이 들어가 있는 플라즈미드도 분열 번식을 하겠죠. 그러면은 분열 번식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성장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산업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다? 제한 요소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자르고 재단하고 절단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DNA를 잡아 넣는 과정이 필요하고,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플라즈미드와 제한 요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다시 보면은 50페이지, 90페이지 오른쪽에 보니까 재회합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 바로 위에 보니까 접착 말단이라 되어 있죠. 접착 말단, 스티키 엔드라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접착 말단 사이에 염기쌍 형성을 통해서 재접합이 될 수 있다. 리콤비네이션 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염기쌍이 형성이 되고 나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붙이는 풀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DNA 리가제라고 불리는 효소가 이것을 서로 공유결합을 형성하여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조합되는 두 DNA 서열들이 다른 근원자에서 온다면 그 산물은 재조합 DNA가 부른다. A와 B를 서로 재조합해서 잡아넣기 때문에 그렇겠죠. 체내에서 진행되는 유전적 재조합은 다른 염색체에서 유래한 DNA를 절단하고 재접합하는 것을 포함한다. 좀 예를 내가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 만드는 단백질 예를 들었어요. 자, 다시 이 유전자 크론을 제일 먼저 했던 포안과 보이어는 또한 고효율의 형질 전환을 위한 기술을 발전시켜서 재조합 DNA가 살아있는 박테리아에도 주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자, 원래 박테리아를 염화칼슘으로 처리한 후 열충격을 주는 방법으로 사용했으나 이는 고압 전류를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체되었다. 자, 여러분, 내가 라이포좀 이야기할 때, 지방 배울 때 우리 라이포좀 이야기했죠. 기억납니까? 단일 가닥으로 가운데 구멍이 하나, 친수수 공간이 있었죠. 그 세포막처럼 되어 있는데, 가운데 이제
이중 지질층이 형성되어서 가운데 구멍이 나 있고 그 친수성이 되어 있다 그랬죠. 거기다가 이제 이런 DNA를 잡아 넣기도 해요. 그럼 이걸 우리 사람한테도 주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재조합된 DNA, 플라즈미드 DNA를 세균 DNA나 사람 DNA나 우리가 실험을 위해서 동물 DNA 잡아 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세포막을 통과시켜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염화 칼슘과 같은 것을 처리해서 열 충격을 주는 겁니다. 그럼 열 충격을 주게 되면은 살아있는 세포막들이 순간적으로 충격에 의해서 변형을 일으켜요. 움찔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세포막 사이에 공간이 무작위적으로 팍팍 생겨버려요. 팍팍 생길 때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재조합 DNA가 들어가게 하는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고압 전류를 이용하는 기술도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렇게 열충격이나 고압 전류를 많이 썼는데 사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호스트 세포에 데미지를 많이 줘요. 손상을 많이 주기 때문에 요즘은 라이포솜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라이포솜은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DNA를 세포 안에 넣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낸 보완된 기술인데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화장품과 같은 이런 임용 목적으로도 사용이 된다라고 지난번에 언급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벡터는 복제될 유전자가 주입될 DNA를 말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원하는 DNA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DNA를 잡아 넣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또 다른 DNA인데 그 DNA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 플라즈미드 DNA처럼 복제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걸 갖다 우리가 벡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벡터를. 그 옆에 있는 그림입니다. 옆에 있는 그림이 바로 플라즈미드 벡터의 DNA 단편을 클로닝하고 재조합 분자를 박테리아에 도입하기라고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 벡터가 하나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현된 거예요. 이름에 보니까 뭐 플라즈미드 PBR 322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현재 전 세계 실험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벡터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호스트 셀에다가 넣어주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세요. 하늘색이 있어요. 하늘색이. 표지자 되어 있고요.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되어 있어요. 항생제 내성 유전자.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이 벡터가 들어가 있는 세포는 어떻게 될까요? 항생제를 처리해도 죽지 않은 항생제 내성을 가지는 세포가 되어버려요. 이게 이제 우리 앞에서 나왔던 이 그 시황학 도구에 처음 나왔던 거에 서로 이제 반대로 이걸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이걸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그림을 봅시다. 자, 우리가 관심이 있는 외래 DNA가 있어요. 삽입된 유전자라고 있어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그게 뭐 그로스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단백질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가 삽입된 DNA 가닥을 쫙 만들어버려요. 만들어버리고 어떤 제한 요소로 잘라버려요. 그러면은 5-말단, 3-말 양쪽 말단에 다 스티키 엔드가 생기겠죠. 벡터에도 동일한 엔자임으로 잘라버리게 되면은 스티키 엔드, 똑같은 스티키 엔드가 생길 거고 그 스티키 엔드는 뭐예요? 재조합이 되어서 상부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가지에 연결되겠죠. 이걸 갖다 우리가 재조합된 DNA 분자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지금 이거는 플라즈미드가 아니고 실험실이나 우리 인위적으로 만드는 벡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이 그림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걸 호스트 세포로 잡아 넣는 거예요. 저 호스트 세포도 잡아 넣는 방법 좀 전에 이야기했었죠. 숙주 DNA가 있고 또 어떤 거는 재조합된 DNA 분자가 없는 숙주세포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실험실에서 이콜라이를 가지고 숙주세포로 많이 활용을 해요. 대장균. 그 대장균은 병원성이 없는 대장균이다 라고 좀 전에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숙주세포로 DNA가 들어간 놈이 있고 안 들어간 놈이 있겠죠. 어떻게 분리하겠어요? 그렇죠. 항생제를 넣어주는 거예요. 항생제를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숙주세포 DNA만 가지고 있는 대장균은 항생제에 있어서 다 무력화돼서 죽어버리겠지만
항생제 내성 유전자, 아까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가지겠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놈들은 살아남겠죠. 그래서 숙주세포로 리코미넌트 DNA가 도입된 이러한 박테리아만 생겨난다. 그럼 이 박테리아는 뭐예요? 우리가 잡아놓은 재조합된 DNA 분자를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클로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클로닝. 같은 성질을 가진 집단의 세포군이 만들어지게 되겠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DNA를 또 증폭시키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겠고, 또 이것들이 대량으로 생성될 때 나오는 삽입된 DNA 유전자의 정보에 의한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을 분리할 수도 있겠죠. 자, 오른쪽에 보니까 이걸 산업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꼭 사람의 질병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내성을 가지는 식물체 혹은 환경에 있는 독소를 분해하는 데 관련한 유전자를 잡아놓은 방법. 그렇지만 이거는 독성이 없어야 되겠죠. 심지어 청바지에도 이런 걸 씁니다. 그 다음 물론 뭐 우리 의학적으로 쓰는 목적 이런 것도 당연하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 유전자 클로닝에 의한 그 재조합 DNA의 능력입니다. 다시 교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그림에서 도식화되어 있듯이 벡터는 자 여기는 엠피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 유전자를 잡아넣었네요. 엠피실린과 같은 특정 항생제에 저항성을 주는 유전자를 포함하는 플라즈미드이다. 벡터 자체 플라즈미드라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는 플라즈미드에는 사용될 제한 요소에 절단되는 단 하나의 부위를 포함한다. 자, 여기는 에코 R1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네요. 에코 R1과 같은 동일한 제한 요소를 절단하게 되면 동일한 스티키 엔드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효소적 연결이 뒤따르며 관심 유전자가 삽입되는 재조합 DNA가 만들어지게 되겠고, 벡터가 플라즈미드일 필요는 없으며 바이러스, 유전체와 같이 세포 내에서 독립적 복제가 가능하다면 어떤 DNA 벡터도 역할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러한 벡터는 지금 굉장히 많은 종류의 벡터가 개발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실험에서 썼던 플라즈미드 PBR320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벡터가 그 밑에 있는 그림 3에 표현되어 있어요. 자, 거기 3에 보니까 그 위에 뭐 에코R1 뿐만 아니라 PBUL, PST1 뭐 이런 이름이 많이 있죠. 이게 다양한 유전자에 의해서 제한 요소에 의해서 잘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벡터는 말이에요. 벡터는 굉장히 다양한 제한 요소에 스페시픽하게 다양한 제한 요소에 반응할 수 있는 자리가 많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다양성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어야 돼요? 항상 이놈은 내성 유전자, 다양한 종류의 내성 유전자를 쉽게 또 보유할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또 이놈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호스트 셀에 들어갔으면은 분열 복제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 복제 개시점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분열 복제가 잘 되는 그런 벡터를 잘 만들어야지만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발현 벡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발현 벡터 바로 네 번째 밑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기술은 1982년 생명공학 산업에서 인간 인슐린을 당뇨병 치료제에 사용되는 재조합 유전자 산물로서 선보이게 됩니다. 좀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아까 저는 이제 그로스 호르몬을 예를 들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다? 인슐린 유전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인슐린을 엄청나게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산업이 되겠죠. 이게 현재 우리 산업계에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후 다른 재조합 단백질들은 혈액응고인자 병원에 가면 맞죠?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심장마비 환자들을 치료하는 혈전 용해효소라든지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인터페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재조합 DNA에 의해서 박테리아에다 잡아넣어서 대량 정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기술들입니다.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내용들은 뒤에 있는 내용들은 좀 생략하고요. 지금 이 4-A6에 보이는 그림 보면은 생어법에 의한 DNA 시퀀싱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DNA 염기 서열을 우리가 다 안다고 했죠. 그 DNA 염기 서열을 어떻게 해서 알아내느냐 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생어라고 하는 과학자는 이 방법을 개발함으로 해서 노벨상을 받는 아주 쾌거를 일으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1982년에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었죠. 80년대에 엄청난 생명과학이 이런 사람들에서 발전이 됩니다. 이거는 큰 DNA 가닥이 있으면 DNA 가닥을 제한 요소로 막 자르는 거예요. 그럼 단편이 막 생기겠죠. 그 단편들의 끝부분을 파악해내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단편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전기 형동을 하면은 빨리 내려가겠죠. 제일 빨리 내려가는 건 뭐예요? 제일 첫 번째 DNA 염기 가닥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바로 위에 있는 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DNA 정보를 읽어내는 방법이에요. 옆에 오른쪽에 보면 젤 일렉트로폴레시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전기행동 방법이죠. 제가 석사과정만 하더라도 이런 실험을 엄청난 전기행동 판을 가지고, 여러분들 책상만한 전기행동 판을 가지고 이런 실험을 했는데, 여기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막 처리해서 하는 실험이에요. 밑에 실험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방사선 동위원소에 의해서 필름을 이렇게 깨끗하게 필름이 이렇게 타게 되는 부분을 이렇게 활용해서 전기용동 방법을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DNA 염기서열을 밝혀낸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휴먼 프로젝트, 지동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서 엄청난 빠른 방법으로 이 발달들이 이제 자동화되기 시작합니다. 자동화되어서 요즘은 뭐 예를 들어서 코비드 바이러스 뭐 변이 생겼다. 뭐 하루아침에 금방 짧은 시간에 변이 유전자 DNA를 다 알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빠른 속도로. 여기 보면은 뭐 DNA 시퀀싱의 히스토리가 나와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런 기기들에 의해서 DNA 염기 서열을 쉽게 알 수 있음으로 해서, 특히 이제 질병과 연관된 것이라면 우리가 대응력이 굉장히 빨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걸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